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라이프스퀘어의 최형욱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인데요.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최형욱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술 전략가이자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 최형욱입니다. 앞서 세션에서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과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번 세션에 이어서 조금 한결 편하게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별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것들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서의 활용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발견, 특히 이 강연을 오늘 참여하시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중소기업이시거나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도 공통점은 작은 기업이다이겠죠. 작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것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노력을 수반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남들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런 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기회들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느끼시다시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서 있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렇게 계시고요.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이 안에 가득 계셨을 분들이 지금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아무도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될 것이다.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요. 덕분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행과 이동의 제약 굉장히 지금 심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 이것에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을 항공사는 도말할 나위가 없고요. 게다가 소상공인들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들을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은 큰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헐츠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 3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이 회사가 작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었고요. 물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나서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항공사들의 운행이 거의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동할 수 없고 회사를 갈 수 없고 집에서 재택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렇게 줌으로 내지는 유튜브로 웹엑스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미팅을 참여하고 일을 해오던 일들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요. 덕분에 아이들도 덕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죠, 작년에. 줌키즈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정말 줌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줌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TV나 이런 것들을 보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이런 온라인에 대한 소비들이 더 많아진 세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세대들이 어쩌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세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학교를 오프라인에서 간 것보다 온라인에서 만난 게 더 많고 수업을 듣는 것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지속됐던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 이야기는 이 세대들이 앞으로 나이를 먹고 경제의 주류가 되었을 때 이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사회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온라인에 중점된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과는 아마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외부 때문에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결국 고객들은 이 변화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줌이라는 회사,
텔레컨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도 줌을 통해서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덕분에 줌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거는 그냥 텔레컨퍼런싱 소프트웨어 하나밖에 없었죠. 코로나 이전부터 비즈니스는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5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의 거대 7대 항공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이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나 버렸고요. 놀라운 일이겠죠. 한때는 잠깐 이 줌의 시가총액이 IT 기업의 거인이라고 불렸던 IBM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줌은 굉장히 큰 회사로 발돋움을 했고요. 결국 이런 외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산업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주고 위기를 겪게 만들었지만 또 어떤 산업에서는 또 어떤 기업에서는 그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겪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메타버스라는 그 키워드가 올 초부터 굉장히 열풍으로 지금 불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또한 이 팬데믹의 지속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비대면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산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디지털이 결국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이동하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마저도 부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러나 단순히 테크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가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단지 국지적으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의 탄생은 어쩌면 탄생이라기보다는 재조명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올해 한 해 계속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지금 연일 여러 가지 사례들로 얘기가 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다들 메타버스를 적용하겠다. 정부마저도 서울시 마저도 메타버스에다가 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 많은 사람들,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할까?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그것을 하기 앞서서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사례로 들어지는 게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혹시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다행히 계시네요. 깜짝이야. 보통은 없는데 계십니다. 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아바타, 벽돌처럼 생긴 아바타로 벽돌처럼 생긴 세상에 들어가서 벽돌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오픈월드 타입의 게임이고요. 지금은 메타버스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를 최초로 만든 그 마커스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은 사실은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만들 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해야겠다. 이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레고를 되게 좋아하는 덕후였다고 합니다. 레고를 디지털로 만들면 얼마나 신날까? 레고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직접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접 개발을 했고요. 워낙 덕후다 보니까 또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쉽게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불과 2주 만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겨하고 본인들도 좋아하다 보니 이 마인크래프트의 사용자는 계속 늘어났고요.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나 2009년에 출시가 되었는데 한 12년 정도 지났죠.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는 약 2억 카피 이상이 판매가 되었고 지금도 1억 2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201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마인크래프트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시작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레고를 디지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호기심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호기심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커져버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그 영향력이 더 커져버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저 디지털 공간에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물리적 공간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는 지금 요즘 마인크래프트 테마로 레고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마인크래프트 탄생에 영감을 줬던 레고가 지금은 마인크래프트 테마에 레고를 팔고 있다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20년간 지켜봐 와셨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이 존재하기 이전 20년, 25년 전,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은 아니죠. 닷컴이라는 게 이제 막 뜨기 시작했던 시절이니까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물리적 공간에 모든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차츰차츰 하나 둘씩 인터넷 안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커머스가 인터넷 안에 구현이 되고 미디어가 구현이 되고 하면서 언젠가 갑자기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인터넷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커져 버렸죠. 지금 글로벌 탑 10 안에 있는 시가총액 빅테크 기업들, 높은 빅테크 기업들 다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 정도 규모를 만들 수 없던 기업들이 지금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 안에 있는 것들이 역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수많은 물리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분야에서 이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그것이 진화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레고가 마인크래프트 테마 같은 이런 테마 레고 말고요.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레고를 제조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마트에 가면 팔고 있는데요. 저 히든사이드라는 레고는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는 레고가 아니고요. 조립을 해서 완성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켜서 그 레고를 카메라로 비추는 순간 갑자기 내가 만든 레고 블록이 살아납니다. 막 성을 만들었는데 성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그 위로 유령들이 막 날아다니고 내가 유령의 헌터가 돼서 그 유령을 잡고 친구랑 쫓기는 막 게임의 세계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와, 저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제가 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레고 히든사이드에서 어디까지가 가상세계이고 어디까지가 현실 세계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신다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죠.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일까? 그냥 원자 분자로 구성된 게 다 현실이다라고 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현상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현상. 오늘 디지털 전환이 기존의 것들을 혁신해서 새로운 생산성과 효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사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 특히나 메타버스와 같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사실 어쩌면 우리 같이 작은 기업들, 빠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실제 존재하는 세상 사이의 차이가, 그 갭이 늘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메타버스 현상의 가장 중요한 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거봐,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 세계이고 저 가상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와 내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잖아 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흘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 뒤에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실제 존재하는 세상의 차이는 더 커졌지만 놀랍게도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시대. 저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줌키즈 내리는 코로나 세대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성장을 하고 주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기회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메타버스 현상을 바라볼 때 고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유행 아니냐? 이거 또 뭐 잠깐 유행처럼 사라질 텐데, 관심도 없어질 텐데, 이거 너무 좀 그 유행처럼 또 사라지는 마케팅 용어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큰 변화로서 우리 삶에, 우리 산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영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다입니다. 그중 92.8%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과반 이상의 인터넷과 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메타버스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한데요.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인터넷이 없는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탄생 이전의 메타버스, SF 소설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존하는 그 어떤 메타버스 사례도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비로소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인터넷과 늘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들은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메타버스 시티즌이 되어서 이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컴퓨팅 성능의 발전입니다. 컴퓨팅 성능이다라고 얘기할 때 CPU, 메모리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만, 오늘 저는 그 중에 하나 GPU의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GPU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이에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픽을 잘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칩셋입니다. 주로 포토샵이라든가 렌더링 하는 영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가 필요로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이후에 이 GPU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활용이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트코인 열풍으로 비롯되는 블록체인 혁명이었죠. 2010년도 아니죠. 한 2013년, 14년, 15년 그때쯤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열풍이었고요. 그 당시 함께 들었던 단어가 아마 채굴이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그죠? 채굴 들어보셨죠? 채굴, 마이닝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마치 금강에서 금을 캐는 의미로 그렇게 활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GPU였고요. 결국 이 GPU를 개발하던 AMD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사실은 투자가 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GPU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GPU라고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에서는 굉장히 주도한 역할을 했다는 것과요. 덕분에 AMD나 엔비디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회사죠. 그 회사 10년 전 주가랑 지금 주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가. 결국 그런 발전의 가능성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 GPU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GPU가 블록체인 산업을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산업이 있죠. 바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아까 앞서서 알파고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공지능, 딥러닝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계학습이죠. 뉴럴넷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나 GPU입니다. GPU의 성능이 좋아야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GPU가 만약 나빴다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2016년 수천 개의 CPU와 수백 개 GPU를 알파고 혼자 돌리면서 이세돌과 대국을 뒀었거든요. 결국 GPU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해왔고요. 21세기 가장 파괴적인 기술들 기저에는 이 GPU의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타버스에서 제가 이 GPU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메타버스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고 가상화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메타버스는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실제처럼 진짜처럼 리얼하게 보여야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이다 보니 결국은 뭐가 좋아야 진짜 정교하고 정밀하고 진짜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까요?
GPU겠죠. 결국 GPU의 성능은 지금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제 겨우 티핑 포인트에 왔고요. 앞으로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더더욱이나 진짜 같은 더 많은 가상의 세상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은 작년이었죠. 2020년 10월 가상현실 헤드셋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를 합니다. 2019년에는 퀘스트 1이라고 하는 헤드셋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하드웨어가 왜 의미가 있느냐? 이 하드웨어 이전까지만 해도 가상현실, 물론 1985년부터 가상현실 디바이스는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그동안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CPU가 들어가 있는, GPU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보통 VR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왔는데 사용성도 사실 불편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 비로소 가상현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9년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1 판매가가 399불이었고요. 작년 10월에 출시됐던 오큘러스 퀘스트는 299불로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더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40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들 이 오큘러스 퀘스트 1, 2는 그 이전의 VR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요. 더 이상 외부의 컴퓨터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생기기는 똑같이 헤드셋으로 생겼지만 저 안에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가상현실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덕분에 이 웨어러블 컴퓨터가 거의 원가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성능마저도 지금 좋아졌고 게다가 사용성도 발전했고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덕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선택을 받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체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불리우는 이 VR 헤드셋이 과거의 VR과 다르게 분명히 지금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만들었다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작년 10월에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2 연말까지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만 대가 팔립니다. 100만 대라는 숫자가 커 보이시나요? 아니면 작아 보이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실 텐데요.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만 대를 파는 이 오큘러스 퀘스트는 올해, 지금 아직 올이 끝나지 않았죠. 12월 달 지금 중순쯤인데 지금 아마 11월쯤 이미 1000만 대가 쇼핑됐다라고 하는 퀄컴의 데이터가 유출된 걸로 보아서 1000만 대가 지금 팔렸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대라는 숫자는 사실 되게 중요한 매직 넘버인데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7년 아이폰의 출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이폰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가요? 아닙니다. 1992년 IBM의 사이먼서부터가 스마트폰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아닌 아이폰, 사실 뭘 만들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만든 첫 번째 제품입니다. 아이폰이 2007년 탄생했을 때 100만 대까지 팔릴 때 걸렸던 시간이 74일이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팔렸고요. 1000만 대가 팔렸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1년하고도 몇 달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가 그거보다 더 빠르게 1000만 대를 찍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폰에서 1000만 대는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의미였어요. 1000만 대 정도 되면 소프트웨어든 게임이든 그 안에서 만들기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는 넘버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또 확장되는 그 초기 넘버이기도 합니다. 1000만 대가 금방 3000만 대, 5000만 대, 1억 대가 되고요. 3억 대, 5억 대, 10억 대가 되겠죠. 언제 페이스북이 그걸 만들 것이냐?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것이 만약 그런 비슷한 대중화를 겪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아이패드 같은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미 저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싸이월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이 비단 굉장히 저사양이고 저차원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일지라도 우리는 저것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현실에, 우리 몸은 현실에 있었지만 우리 눈은 아주 무한한 가상세계,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렸던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고, 그것이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손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주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타버스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없이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과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디바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평면 디스플레이를 가진 저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접속했다고 하면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요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접속하는 저 세계는 우리 몸이 현실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만 가상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뭐 5인치 스마트폰이면 5인치, 14인치 노트북이면 14인치, 27인치 모니터면 27인치 모니터. 그 이상의 크기를 우리 눈앞에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머리 위에 뒤집어 씁니다. 자, 내 머리에 뒤집어 쓰면 어디가 디스플레이가 될까요? 저 디바이스에는 분명히 앞에만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겠지만 내 머리에 뒤집어 쓰는 순간 어디가 디스플레이인가요? 내 몸을 둘러싼 모든 공간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는 내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바라봐왔다라고 하면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는 드디어 우리 몸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활용해왔던 그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와 완전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공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셨어요. 저런 새로운 폼팩트의 하드웨어가 등장해서 새로운 기술을 대중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었는지, 피처폰이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결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시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하면서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위에서 구현되고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다 스마트폰 위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죠? 쿠팡,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 수많은 것들이 저런 스마트폰이나 상시 연결성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네. 좀 더 높이 손을 네. 아, 여기 밑에 아, 위요. 네, 네. 아, 뭐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밑에를 잡고 있어서. 네. 네. 그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폼팩터가 만약 대중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눈앞에 가상현실 헤드셋, 뭐 증강현실 글래스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저것이 대중화가 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저는 확실하게 이거는 티핑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가상현실 헤드셋이에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저 하드웨어가 드디어 티핑을 넘어섰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저 스마트폰 처음부터 좋았나요? 처음부터 편했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면서 지금 같은 디바이스로 되어 왔는데요. 10년이 걸렸죠.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릴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30년 전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이것의 의미는 고글을 끼고 아바타로 접속하는 가상세계를 일컫는 고유 명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기술들의 발전 덕분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의의 의미로 확장이 되었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메타휴먼, 블록체인, 인공지능 수많은 기술들이 융복합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그런 슈퍼셋, 집합, 합집합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했던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는 사실 다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의 미래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 공간 인터넷이다. 아바타로 접속하는 세계이다. 디지털로 구현된 다차원의 시공간이다. 등등 수많은 정의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정의라도 틀린 정의는 없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 현상을 의미하는 바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공통적이면서 중요한 본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술로 구현이 되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메타버스는 아닙니다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로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특히나 이 강연에 참여하고 계시는 수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경영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메타버스, 과연 어떤 산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산업들 중에 특히 어떤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분야에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모든 산업이다. 답이 안 되는 답을 사실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년 전 닷컴이 탄생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닷컴 인터넷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어떤 분야가 닷컴 인터넷 때문에 발전할까? 지금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산업이 인터넷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 모든 산업이 인터넷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라는 것, 모든 삶의 모든 분야가 인터넷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덕분에 이렇게 돼왔던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도 결국은 모든 산업의 전방 위주로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특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것이 그럼 어떤 기회로 앞으로 더 부각이 되고 다가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줌을 통해서 뭐 출장을 대신 가는 대신에 뭐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사실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제약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뎁스 있게 무엇인가 토론하고 일을 진전시키기에는 그 평면 디스플레이의 상호작용만 갖고는 사실 불편했죠. 근데 이 가상현실이나 이런 메타버스 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서는 실제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현실 안에 존재하는 이런 버추얼 워크스페이스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잘 되고 있지 않는 공연이나 전시 같은 곳에 적용이 되어서 마치 공연을 함께하고 마치 관객들이 함께 저 자리에 있으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교육의 좋은 사실 방식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실무 연수 같은 실무 트레이닝에서 뭐 의대라든가 아니면 실제 뭐 소방관, 경찰 같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트레이닝해야 되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라는 영역에서 치매라든가 PTSD를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이 가상현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라든가 이런 경기를 지금 제대로 못하는 곳에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미국의 폭스 스포츠 같은 곳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동안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던 일들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레저, 취미라는 영역에서 아마 낚시는 독보적인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낚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준비를 해서 낚싯대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어딘가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비로소 내가 낚싯대를 던져야 아마 낚시를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헤드셋만 뒤집었으면 지금 당장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낚시 게임도 한국 스타트업이 만든 게임입니다. 진짜 저걸 쓰는 순간 내가 한강에 딱 들어가서 한강에서 이 낚시를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VR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 시각, 청각과 함께 촉각 피드백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에 있는 햅틱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손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드르륵 고기가 잡혔을 때, 줄이 끊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마치 진짜 같진 않지만 정말 진짜 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만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위험에서 절대 도전할 수 없었던 스킨스쿠버라든가 아니면 암벽 등반 같은 것들도 지금 당장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가상현실 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 보통 어떻게 하죠? 평면에다가 그리죠. 공간에다는 보통 뭘 한다고 하죠? 뭘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틸트 브러쉬라고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앱은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만들어집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물리적 법칙이나 어떤 자연의 제약 같은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고 실현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것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 과거에는 위험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 어려워서 접근할 수 없었던 것들,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먼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두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메타버스의 도래와 함께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또 하나의 산업이 바로 메타 휴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가상인간이 나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제가 사람이 아니래 라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나서 야, 저거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깨달음을 아마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 TV를 통해서 만나는 가상인간들, 우리 유명해졌기 때문에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들, 그래픽 기술들,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공인간이라고 불리는 메타 휴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인공인간을 만들어내는 이 메타 휴먼,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버추얼 인플루언서 저거 가져다가 브랜딩하고 광고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실 세계에 나의 정체성을 가진 나는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존재가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바타는 더 이상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로블록스의 뭐 하나, 제페토의 하나, 호라이즌의 하나?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아도 돼요. 무한한 아바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실현될 수 있는 곳. 게다가 본 디지털로 만들어진 메타 휴먼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이나 더 큰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구상의 인구는 뭐 80억, 90억, 100억이 될지언정 메타버스 안의 인구는 어쩌면 1000억, 1조
뭐 셀 수 없는 숫자로 증가가 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규모의 가상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상경제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최근에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굉장히 인기가 있는 또 하나의 게임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초등학생들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4,3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매일매일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서 게임을 해요. 그 이유가 저 안에서는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곳에서는 단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크리에이터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직접 디자인하고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고요. 그 수익을 현실 세계에 있는 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까지 합니다. 결국 가상세계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요. 그동안 우리 이미 봐왔죠. 유튜브, 틱톡 같은 것들의 발전. 그 안에 유튜버들이나 틱톡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고 있는 일. 사실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메타버스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역량, 힘을 갖게 되는 시대가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10월이었죠.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찍던 그 한 달 동안 이 로블록스 안에서는 오징어 게임 컨텐츠가 무려 1,000개가 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기 있는 아바타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런 캐릭터들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데 저게 다 유료입니다. 공짜가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 그리고 그것들이 가상경제라고 하는 트렌드를 지금 견인하면서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과 결합을 해서 지금 가상경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가상재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 버추얼 에셋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로소 지금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고요. 이것이 메타버스와 만나서 엄청난 규모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디센트럴랜드가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구현되어 있는 메타버스인데요. 여기에 소더비라고 하는 경매 2대장이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안에 소더비가 매장을 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상 경제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메타버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깊이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만들어내는 커다란 변화가 이 메타버스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어진 다른 기술들처럼 분명히 어마어마한 도구가 돼서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앞에 지금 가져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요. 이런 기회의 시대에 그 기회를 발견하는 오늘 그런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욱 대표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례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분야별로 전략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최영욱 대표님 모시고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두 번째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아서 참가하게 됐는데요. 그 참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타버스나 이 VR 그 가상현실이 좀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좀 낯선데요. 그 좀 잘 체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팁이 있으면 좀 대표님이 알려주시면 좀 참조하겠습니다. 네, 일단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사실 호기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그 다음을 사실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존하는 디바이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고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디바이스가 저는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곳에서 만든 퀘스트 2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요. 내가 그걸 뒤집어 썼을 때 눈이 어지러운지 멀미가 나는지 아니면 정말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해봤더니 정말 재밌는지는 해보고 나서 느끼시고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야 좋다, 야 그거 어지럽대더라, 그거 아직 할 게 못 된다더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꼭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더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그 VR 디바이스가 현재이자 미래는 아닙니다. 현재일 뿐인 거고요. 미래는 더 좋아집니다. 언제 그것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그동안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듯이 그런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또 고민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는데요.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화면을 전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켜져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여행업을 하고 있고요. 뭐 어려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AI 등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AI 등 신기술에 기초한 메타버스 활용 현 상황과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두 갈식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에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인데요. 둘이 지금 발전하는 지금 스테이지가 좀 달라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 덕분에 티핑이 되었고 앞으로 굉장히 확산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큘러스 같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AR 같은 경우 증강현실이라고 불리우죠. 아직 기술적으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사용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플 AR 글래스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오히려 VR 글래스가 오히려 애플에서 나오면서 2022년에는 VR이 아마 그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외의 수많은 기업들이 도전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시장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좀 믿고 있고요. 대신 증강현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모두가 갖고 있죠. 거기에 이미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 카메라와 센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같은 경우는 AR 코어라고 하는 API가 제공이 되고 있고 애플은 AR kit이라고 하는 API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AR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이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것이 여행이든 뭐 서비스든 커머스든 패션이든 그런 증강기술,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들을 적용해서 무엇인가 좀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실은 방법들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에 수고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